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뉴스 첫머리에선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장,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도 기자들이 공들여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저희가 역대 정부 쭉 들여다보니까 이번 내각에 대기업 사회이사 출신이 많은데 특이한 점이 사회이사에서 곧바로 장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검증거리가 되는 건지는 좀 이따 알고 보니 코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돼서 현재 심의 중인데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현주 기자, 지금은 정해 중인가 보죠? 언제 속개가 됩니까? 네, 법사위 법안 소위는 잠시 뒤 오후 8시쯤 재개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2시간가량 정회를 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건데요. 앞서 오후 5시 넘어서 시작된 회의는 1시간도 안 돼서 일단 정회를 했고요. 민주당 박주민 소위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조문 심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당장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 내일도 소위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1시간 반 넘게 면담을 가졌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왜 필요하고 시급한지,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와 졸속 입법을 강조하며 박 의장을 적극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은 내놓지 않았고요. 일단 양당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보완해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는데 민주당이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좀 더 논의를 해달라는 국회의장의 요구도 있었고 또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4월 내에 처리를 못 받고 나선 만큼 법안 소위에서 여야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일쯤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통과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조정 등이 민주당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여야는 물론 검찰총장과 인수위원회까지 뒤섞여 곳곳에서 논란과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에 찬성 입장을 밝혀서 합당을 앞둔 국민의힘과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이번 달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행 처리를 막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압박했습니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사위 소위원회에 출석한 김호수 검찰총장은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은 중요한 수사나 제대로 하고 검찰 수사권을 얘기하라며 반박했습니다.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이 와중에 사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수사권의 종속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경찰 수사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될 시기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 절차가 진행 중인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재반박하는 등 국회에선 하루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먼저요.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 분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국회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검찰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수사를 하고요. 네. 영장을 청구를 하고요. 기소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 영장, 기소 이 세 가지 중에 그 수사권을 떼서 경찰한테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게 한다 이건데요. 실제로 민주당이 낸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삭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처럼 검찰이 피의자 불러서 조사하고 직접 수사하는 이런 모습은 좀 없을 것으로 봐도 좀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과가 되면 검찰은 지금 주장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범죄자들만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이제 검찰이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피해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과연 이제 검찰이 말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뭐냐, 어떤 피해를 대체 본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들이 상반됩니다. 네. 피해를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요, 최근 불거진 그 가평 계곡 사건을 예로 들어요. 네. 경찰이 무혐의를 해서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못하면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은 수사 못해, 뭐 검찰보다 못해 이런 편견이 좀 깔려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부 사례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 또 편견을 주장한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의 장점을 좀 폭넓게 봐달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뭐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경찰 가서 수사받고 검찰 가서 또 수사받습니다. 수사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번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경찰에만 가서 한 번 수사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건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근데 권익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또 반론도 없진 않아요. 네. 그럼 경찰이 부실 수사했을 때는 어떤 보완책이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내버리면 폐지를 하게 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좀 흔들린다, 네. 소멸되거나 뭐 축소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축소될 것은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사람 수는 줄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전국의 검찰 조직 보면 검사가 한 2,00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네. 전체 검찰 공무원 다 더하면 10,000명 조금 넘거든요. 이 대부분이 이제 수사를 하는 흔히 이제 수사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많죠, 그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이분들이 직접 수사를 못하니까 수사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거든요. 이제 민주당은 이런 분들에게 유예 기간을 둬서 네. 검찰 대신에 경찰 또 공수처 아니면 정부기관에는 특사경 이런 데 가서 수사 업무를 계속해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또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할 때 네. 한국형 FBI라는 조직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서 수사 업무를 계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예 기간 3개월 안에 그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없지 않은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짧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게 검찰 조직이 좀 축소가 된다 하면은 거꾸로 경찰이 좀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경찰의 권력, 네. 수사권이라는 것도 어차피 권력이니까요. 이게 또 강화되면 또 네. 이것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견제받지 않는 경찰 이런 얘기들 우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의 수사권이 좀 분리된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경찰 또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의 어떤 비위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을 또 뒀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원해도 법리적 판단을 검찰이 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경찰을 견제하는 건 검찰 이렇게 또 기능을 뒀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발하면서 모인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조금 전부터 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인 기자, 자, 회의가 막 시작한 거죠?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별 회의가 아니라 전국 대표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 2003년 강금실 법무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이후 19년 만인데요. 이곳에 모인 검사 대표만 200명이 넘습니다. 주최 측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주최 측은 주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나 중립에 대해서도 난상 토론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자정을 넘겨서 새벽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는 내일 아침 발표될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회동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에 의미가 없을 거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검찰을 다독이는 절차를 취하면서 시간을 번 것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평검사 회의에서 아무리 강경한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준비하면서 쟁점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서 전국 고검장 그리고 검사장 등 검찰 지휘부가 잇따라 회의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내일은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대표가 모여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 만에 사표가 반려된 김호수 검찰총장. 다시 검수완박 저지의 선봉에 섰는데요. 검찰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검수완박 대신 검찰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세울 여러 방안들을 언급했습니다. 김 총장이 내놓은 검찰의 자구책들 어떤 내용들이고 과연 실효성은 있는 건지 송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하루 만에 사표가 반려된 김호수 검찰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검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검찰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자구책들도 언급했습니다.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전관예우 방지책을 강화하겠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받겠다. 국회가 검사를 적극 탄핵 소추해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는 공감대도 있지만 각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회에 나가 각종 수사 현안에 대해 비공개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 통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 외압을 받는다. 일선 검사장이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거셌습니다. 전관예우 방지책 강화에 대해선 이미 직급과 지역별 방지책이 있는데 더 이상 뭘 제한한다는 거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 총장은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방안도 언급했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검토한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내놓고 있는 수많은 반박의 논리가 일면 타당한데도 온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건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은 왜 화두였던가?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 직전 검찰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과 연루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이 후보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뒤바뀐 11년 뒤 검찰의 결론도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탈세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0년 넘게 늦어진 정의, 검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유우성 씨를 조작된 증거로 간첩으로 몰아간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죄를 찾아내 유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미 4년 전 스스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낸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꺼낸 겁니다. 분풀이 성격의 보복 기소라는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꾸짖으며 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교롭게 무죄가 확정되던 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부장검사도 출석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성찰해 보겠습니다. 죄송하다, 유감이란 흔한 말이 아닌 성찰하겠다는 모호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이 한참인 최근 한 검찰 간부는 MBC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으로 국민들에게 큰일 난다 할 뿐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19년 동안 6번 반복됐던 평검사 회의는 비검찰 출신 장관이 검찰의 기수 문화에 손댔을 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법제도를 개혁할 때, 검찰 수사권에 손댈 때, 가장 강한 칼인 중앙수사부를 폐지할 때 검찰은 반복해 일어났습니다.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좀 그런 바람도 있어요. 다시 젊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고서야 검찰의 수장은 반성과 성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출근길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단호한 해명이랑은 다르게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는 저희가 취재한 새로운 내용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 후보자의 자녀가 편입학 시험을 볼 때 서류 평가에 들어갔던 평가위원들 전원의 명단을 입수했는데요. 이들이 정 후보자랑 같이 오랫동안 동창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2017년과 2018년 같은 조건으로 경북대 의대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전형이 생겼고 똑같은 스펙으로 근데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객관적 스펙은 달라질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적과 영어 점수는 물론 서류 평가에 포함됐던 논문 2편과 연구실 근무, 봉사활동 경력 등 이른바 입시 스펙들이 모두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1년 사이 당락이 갈린 이유는 뭘까? 2017년 1차 전형 커트라인 기준으로 분석하면 정 씨의 당시 서류 점수는 144.26점에 못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83점으로 38점 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영어 학부 성적 점수는 같았는데 자기소개서와 논문, 경력을 평가하는 서류 점수가 최소 38점 이상 대폭 오른 겁니다. 이때 서류 평가에 들어간 교수들의 이력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박모 교수, 2010년부터 14년까지 경북의대 동창회 총무, 기획이사였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동창회 정책이사를 맡았을 때와 기간이 겹칩니다. 다른 교수 3명도 정 후보자가 이사나 부회장을 할 때 동창회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정 후보와 무려 7편의 논문을 함께 쓴 암 전문 교수였고 나머지 한 명도 경북대의대 1년 후배였습니다. 당시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의 성과 이름도 노출됐던 만큼 평가위원들이 정 후보자의 아들인 걸 알고 전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심 전심으로 정 후보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게다가 2017년 딸의 면접고사에서 30점 만점에 최고점인 29점을 준 위원 2명도 정보와 동창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편입학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동창회 일로 미국 출장까지 갈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만큼 동창회 인맥도 아빠 찬스로 활용된 건 아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요. 정호영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취재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농림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병원 차원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 후보자 개인의 공적으로 포장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당시 공적 조서를 입수했는데요. 이준범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농림식품부 차관이 상장을 건네는 사람, 당시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날 받은 상은 녹조 근정훈장,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등에게 나라에서 주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농촌지역 의료 지원과 봉사활동 등으로 도시 농촌 간 교류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공적 조서입니다. 경북대병원 기조실장으로 일하며 농촌 보건의료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료처장이 된 뒤에는 의료 지원 사업이나 농번기 일손 돕기 등에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는 게 주요 성과로 적혀 있습니다. 공적 조서를 빽빽히 채운 사업들도 상당수 경북대병원 차원에서 진행된 것. 정 후보자가 직접 참여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 2016년 실버대학 강의와 농촌지역 주민치료 한 차례, 2017년 탁구대 전달 행사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은 농협중앙회의 대상자 추천 요청에 병원이 아닌 정호영 병원장 이름을 제출했습니다. 추천된 건 기업, 단체 부문, 사업 내용이 비슷한 대구 한방병원과 한국장학재단 등은 기관장이 아닌 단체를 대상자로 올렸습니다. 병원 임직원 791명이 2년 동안 참여한 공적 사업이 정 후보자 한 명의 업적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병원 임직원들이 참여한 봉사활동으로 개인이 훈장을 수상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적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해명해야 할. 심지어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7곳 경북대병원 개원이나 경북대병원의 지역 암센터 지정조차 모두 정 후보자의 실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경북대병원 측은 병원 구성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상이 왜 정 후보자 개인에게 돌아갔냐는 MBC 질의에 예전 일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정 후보자 측은 농협에서 추천해 상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정호영 후보자 앞서 보신 것처럼 불법 행위는 없었다.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검증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계속 방어만 해오던 윤석열 당선인 측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불법은 없으니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날만 해도 조국 전 장관 때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엄호했던 인수위의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당선인 친구라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대변인은 준비한 듯 40년직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40년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또 법적인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포함해 지켜보고 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 당선인 측이 거리 두기를 시작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지방선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이해충돌의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식과 멀다고 판단하는 것이 국민 상식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낙마가 시간 문제라며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증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당사자의 말만 믿어달라는 주장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개시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겨냥해 보충력 판정을 받았을 때 제출했던 CT, MRI 등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정 후보 측은 개인정보 유포가 우려된다며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민간기업 사회이사 경력입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에 사회이사 출신이 7명이나 됩니다. 사회이사를 했다가 공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본인이 몸담았던 기업으로 팔이 굽는 건 아닌지 이른바 이해충돌의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에도 물론 사회이사 출신 장관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번엔 유독 많아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건지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정부 내각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국무총리와 장관은 154명입니다. 초기 내각을 기준으로 세봤더니 사회이사를 지낸 인사가 각각 3명, 5명, 2명이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재부 장관, 이만희 환경부 장관 등 3명이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동필 농림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현오석 기재부 장관 등 5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명자 중에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다 사회이사 출신 내각이란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단지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번 지명자들은 7명 전원이 현직 사회이사 신분에서 총리나 장관 지명자로 직행했습니다. 직전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사회이사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이사 근무 기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단 1명을 제외하고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7명 후보자들은 사실상 공백기 없이 민간기업에서 공직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직을 마치고 민간기업으로 갈 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민간에서 고위공직자로 돌아올 때는 이런 관문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취업심사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 채용 분야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해드릴 수는 없어요. 사회이사는 본래 기업의 활동을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사회이사의 반대 등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비율이 불과 0.4%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이사가 전관들의 고액 아르바이트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에 사회이사 출신들이 무더기로 직행하는 게 정말 문제가 없을지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다시 점검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야외에서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꽉 들어찬 거리. 클럽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어젯밤 서울 을지로와 홍대 앞 풍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기를 되찾은 거리를 반겼지만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밤거리를 손하늘 이강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자정 넘은 시각 을지로 맥주골목. 거리로 나온 야외 테이블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집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해야 했지만 한 잔.
오고 가는 술잔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퇴근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보면 6시 이후에 보는 거니까 밥 먹고 나면은 끝이었는데 야근 끝나고 저랑 둘이 술 마실 수 있게 돼가지고 신나는 음악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운 홍대 앞. 오늘 집에 몇 시에 들어가실 예정이세요? 오늘 아마 집에 안 들어가지 않을까. 주점과 노래방들은 24시간 아침 9시 영업 간판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클럽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현재 시각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유흥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밤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으로 쉴 틈 없는 주방. 하루 만에 평소의 2배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150 정도 나온다고 했다면은 아마 오늘은 한 250에서 300 정도, 이번 주 금요일 처음 보는 예상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 특수에도 자정전에 문을 닫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알바생을 다시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가게가 장사가 안 되나 보다 알바생을 많이 죽인 다음에 갑자기 인원을 충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해방감의 밝은 표정이었지만 거리두기 없으면 마스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시민 의식이 선진화돼가지고 나라에서는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해제해도 좋다고 봐요. 일찍 귀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다 보니까 집에 그냥 빨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이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 저는 확진이 돼본 적이 없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세변이의 출현 등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언제든 방역 고삐를 다시 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자정까지였던 영업 제한이 풀린 어젯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선 택시 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요금을 2배나 부르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법인 택시 기사도 3년 전에 비해 30%나 줄었기 때문인데 서울시가 택시 3부제 완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홍대 입구역.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택시를 기다리지만 빈 택시가 거의 없습니다. 간혹 눈에 띄는 건 예약 등을 켠 택시뿐. 거리두기 해제 첫날부터 귀갓길이 쉽지 않습니다.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10분 이상 또 걸리다 보니까 집에 갈 방법이 없으니까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강남역 일대는 더 만만치 않습니다. 빈차 표시를 보고 손을 흔들어도 멈추지 않고 겨우 멈춘 택시를 향해 달려가도 거절당하기 일쑤. 급한 마음에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든 사람들. 일부는 체념한 듯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택시 호출앱도 소용이 없습니다. 2분에서 4분, 4분에서 9분 거리의 택시까지 호출 범위가 하염없이 늘어가도 오겠다는 택시가 없습니다. 통상 요금보다 2배 이상, 이른바 더블을 부르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방동 가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5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5만 원부터 스타트 할게요 아니면 안 가요 이러시니까.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부터 2시까지 택시 이용객은 영업시간 제한이 있을 때보다 96% 늘어났지만 택시는 62%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인 택시 기사만 3년 사이 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운영 노선을 확대한 심야 올빼미 버스에 사람들이 더 몰렸습니다. 되도록 많아요. 승객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차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승객들이 다 막 그냥 서서 가니까. 서울시는 앞으로 올빼미 버스 운행을 9개 노선 72대에서 14개 노선 100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택시 수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일단 개인 택시 3부제 운행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법인 택시의 경우는 낮 운행보다 야간 운행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풀렸는데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새 변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에 이어 XE, XM 감염자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XE 변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2명이 감염됐습니다. 한 명은 영국에 다녀왔다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국내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발견된 XM 변이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역시 해외 출국 이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가능성도 있고 현재의 정황으로 미루어서 국내 감염, 국내에서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변이가 생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델타와 오미크론처럼 바이러스 유전자가 혼자 변하거나 다른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한 사람 몸에 동시에 들어가 섞이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변이가 섞이면 X를 붙이는데 XE와 XL, XM은 모두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해진 겁니다. 이 밖에 알파와 델타가 섞인 XC,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XD, XF 등 지금까지 확인된 이른바 재조합 변이만 17개에 달합니다. 중요한 건 전파력과 독성. 감염자 모두 큰 증상 없이 회복 중인 만큼 독성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전파력은 빠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XE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기존 오미크론보다는 약 43%가량 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머지 변이들의 특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XL이나 XM 역시 이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XL 변이에 감염된 40대 남성의 동거인과 직장 동료 등 13명이 역학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지만 모두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감염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뉴스에도 나갔고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어느 날 회사가 남겨진 가족에게 합의서라고 종이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마땅히 기대했던 사과, 책임, 보상, 약속 같은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합의금을 줄 테니 더 이상 추가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국제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뱃속에 석 달 된 아기를 품은 아내는 오늘 거리로 나섰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수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동우 씨. 작업 도중 멈춰 있어야만 하는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안전끈이 몸에 감겨 숨졌습니다. 임신 2개월 차 아내에게 잘 갔다 오겠다고 한 남편의 말은 인사가 아닌 유언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만 남았구나 하고 산부인과 가서 처음 아이의 태동 소리를 듣고 원청인 동국제강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유가족들. 하지만 동국제강과 하청업체는 사고 2주 만에 예상 밖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1항부터 합의금을 언급한 사측은 고인이 회사를 위해 공헌한 점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의금이라고 돈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사측이 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된 임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합의금을 받기 전에 내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자기네 잘못은 다 뒷전이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측은 또 합의금을 지급하면 유족들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민형사 소송, 민원 제기 등 일체의 법률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까지 제시했습니다. 사측의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유가족들은 동국제강 서울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에 들어왔습니다. 안치실에 제 아들한테 안전을 책임을 못 졌다는 원청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씨가 사고를 당한 포항공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감독에서 23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만 2,800여만 원이 부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국제강 측은 거듭 송구하다면서 유족들에게 최대한 진정성을 담아 설명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지상 공격이 시작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건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 자, 러시아군의 돈바스 공격 오늘 아침에 알려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단계 작전을 마무리하고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지 3주가량 지나섭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Що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розпочали битву за Донбас, до якої давно готувались. Дуже значна частина всієї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돈바스 지역 일부 도시가 폭격을 맞고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전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선 러시아의 본격적 공세를 앞둔 예비 단계 정도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돈바스 지역은 양쪽 모두 전력을 집중하게 될 것 같고요. 어제 김 기자가 전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어제도 서부 도시 르비우에 러시아군 포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16개 주요 목표를 타격했다고 했고 미사일 표적이 수백 곳에 달했다는 서방 측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려는 러시아군을 막으려는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У меня нарушилась психика после авиаударов. Говорю, я очень боюсь. Я теперь, когда слышу самолет, это все. Я убегаю прочь. 미국에서 출발한 공격용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장갑차, 곡사포, 수송헬기 같은 것들인데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 지상전에 대비한 것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러한 지원 무기들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까지 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더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전쟁의 긴장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미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돼서 어떤 나라에선 극심한 혼란에 시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에 미치는 파장은 더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이 황금빛 밀밭에서의 전쟁은 아프리카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엄마 품에서 떼내진 소녀 에이즐리가 갓난아기처럼 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리로는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5 kg. 5. How old is she? 48 months. 에이즐리는 지금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케냐는 40년 만의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가축도 무더기로 폐사했습니다. Hizi ng'ombe zilizokuwa hapa ni 40. Zikafa, zikabaki 8. Na zile ng'ombe zilikuwa zinasaidia. 자연재해와 정치 분쟁으로 이미 인구의 4분의 1이 배고픔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전쟁은 이 대륙을 더욱 굶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But the Ukraine conflict is making a dire situation even worse, disrupting food and energy markets and driving up the cost of imports. 파란 하늘 아래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우크라이나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 밀 가격은 올 들어 46%가 뛰었습니다. 밀 수입량의 70~8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해온 아프리카는 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생산은 더 줄고 가격은 더 뛸 전망입니다. 광대한 밀밭이 러시아 탱크에 짓밟혀 올해 우크라이나의 파종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Є частина полів, які або розбомблено, або заміновано, це небезпечно. Тому південні, центральні регіони України в цьому році 이미 국제 원조기구 세계 식량 계획은 곡물가가 뛰자 식량 배급을 줄였습니다. And it will impact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particularly in the poorest countries of the world. So don't be surprised if you don't see destabilization in several nations. 유엔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참사 이상의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방법원 법정으로 연결되는 통로.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착용한 조현수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나온 이은혜도 수갑을 찬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취재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붙잡혔을 때처럼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영장 실질 심사는 1시간 남짓 진행됐고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는
용소계곡에서 숨진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의 누나도 참석했습니다. 윤 씨의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은혜의 범행을 나중에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엄벌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혜의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도 검찰에 와선 입을 닫은 건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 그 자신의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을까라고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거망이 좁혀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자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만큼 형량이 줄어들 여지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길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먹기 힘들 정도로 질이 낮은 돼지고기가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주민이 시 정부로부터 배급받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 젖꼭지가 달린 부위가 있는가 하면 살코기는 찾을 수 없는 비계 덩어리. 색깔이 변해 이미 상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고기도 있습니다. 3주째 이어진 봉쇄에 이미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가 배급되자 안 그래도 들끓는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看到没有？那个凸起的就是奶头，因为这盆红烧猪奶头浪费了我很多的酱油。万一吃了有病，也给国家添麻烦了。现在医院的医疗资源很紧张，很多人能吃到。 돼지고기는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고 또 그만큼 대표적인 서민 식자재입니다. 돼지고기와 식량이 천하를 안정시킨다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 돼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지경까지 갔다는데 중국인들의 화가 더해졌습니다. 한쪽에선 식량이 없어 난리인데 다른 데선 무더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온이 올라가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채소들이 운송 도중에 썩는 겁니다. 全部是浪费，我们蔬菜20几天的蔬菜都吃不起，买不到。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노출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식량 배급에 구멍이 뚫리면서 중국 당국의 안정적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식료품 가격을 담합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상하이에선 물건값만큼 비싼 배송비도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발달 장애인 자녀를 돌보면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가족들,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사건들도 잇따르고 있죠. 오늘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달 장애인 가족 500여 명이 단체로 삭발을 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김상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잘려나갑니다. 엄마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지켜보던 엄마들도 하나둘 삭발을 시작합니다. 550여 명이 머리카락을 밀어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그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내 자녀가 외치지 못하니까 부모가 나서서 이렇게 소리도 내는 거고.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가자. 그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알아서 글로 가 그러면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23살 이윤호 씨. 엄마는 이제 자신보다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진 아들을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윤호 씨가 낮에 평생교육센터에서 보내는 6시간이 엄마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하지만 성인인 윤호 씨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합니다. 서울엔 자치구마다 이 같은 센터가 갖춰져 있지만 센터마다 대기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단 3곳, 인천은 1곳뿐이고 비수도권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대로는 이제 못 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사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만 심정이 사실 이해가요.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가족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 체계 확대를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넣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게 다 가족의 부모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가가 떠맡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럴 때는.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17건, 21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죠. 금강산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호텔과 리조트. 북한이 이걸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건물들은 불과 8일 만에 전부 다 부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일방적으로 철거에 나선 속내가 뭔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7층 높이의 해금강 호텔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2달 뒤 촬영한 사진에선 건물의 윗부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호텔 부지 앞에 건물 잔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특군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겁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북한에 2차례 철거에 대한 답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우리 측 시설인 골프장 리조트마저 철거에 나섰습니다.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에도 무너진 건물의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리조트를 모두 부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8일. 특유의 북한식 속도전 앞에 500억짜리 골프장 시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남측 정부에 대한 그런 불만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2020년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강도는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항의가 담겼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 건설 사업을 본격화한 북한이 금강산에서도 남측 색깔을 지우고 독자적인 관광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정부는 재산권을 침해당한 우리 기업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계부가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해서 피해 아동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혼에 2명의 의붓 딸을 두고 있는 44살 남성. 이후 2달가량 초등생 첫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이 거부하면 핸드폰을 압수하겠다며 위협했고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을 받아오던 의붓 아버지는 2달 전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의 징역 25년형 구형을 듣고 이후부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친아버지는 애초부터 계부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이 구속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애는 또 도망가면 그만이겠지만 법원은 가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학생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분리돼 재범 위험이 낮고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물론 보호단체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례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초기에 가해자를 구속을 할 수가 있었다면 피해 아동의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친족 성폭행 특성상 법원이 피해 자녀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제2의 수도권으로 함께 발전한다는 구상으로 오늘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자본과 인력이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첫 발을 디뎠는데요. 이 소식은 MBC 경남의 서창우 기자 그리고 울산 MBC 정인곤 기자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세계 6위의 항만이지만 11위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에 비해 부가가치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공항과 철도의 연결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신공항 위치 선정을 두고 지자체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물류 선진화도 10여 년이나 뒤로 후퇴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남 경제권이 함께 후퇴하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부울경이 연합체를 만들어 공동 개발을 한 뒤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각 권역을 친환경 미래자동차와 스마트조선, 수소, 항공우주로 크게 나누어 신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그린스마트 경제 메가시티를 발판으로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지역 내 총 생산 491조 원의 도시로 성장해 동부가 8대 경제권 진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열쇠는 교통망입니다. 광역 급행 철도망을 만들어 수도권처럼 부울경을 1시간 안에 연결하겠다는 건데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울산과 부산을 잇는 광역전철이 개통한 이후 울산 태화강역 하루 이용객은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가니까 좀 자기 힘들다니까 시간 좀 단축되면은 좀 분산되니까 좀 안 낫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부산 종점인 부전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76분이어서 두 도시 간 이동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울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동해선 광역전철이 경남까지 확장되고 광역버스까지 확충되면 부울경 안에서 1시간 내 연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사를 마련하고 의회를 구성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육상 높이뛰기 세계 1위 우상혁 선수가 아시안게임 국내 선발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동료들과 대회 스태프에게 커피까지 선물했다네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올 시즌 3차례 실내대회에 참가해 모조리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1위를 기록 중인 우상혁. 오늘은 시즌 첫 실내 경기에 나섰습니다. 아시안게임 선발전이자 9달 만에 국내 무대. 적수는 없었습니다. 2m29와 2m26을 모두 1차 시기에 뛰어넘어 일찌감치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곤 도쿄올림픽 때처럼 자신감에 찬 미소로 주문을 외우고 관중의 박수를 유도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 기록 경신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4cm를 높인 2m30을 2차 시기 만에 성공하고 유쾌한 세리머니를 선보인 우상혁. 2m34에서 높은 점프에도 불구하고 엉덩이와 다리가 계속 벌리면서 도전을 더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 2m36에 모자랐지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과거와 사뭇 달라진 위상을 느꼈습니다. 재밌어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더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마음으로 재밌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바빴습니다. 자신을 응원해준 육상 꿈나무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줬고 동료들과 대회 관계자들에게 200잔의 커피 선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지도자분들께 응원도 많이 받아서 그냥 커피 한 잔 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텐데 드시고 가십시오. 7월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잡은 우상혁. 다음 달 카타르 다이아몬드 대회에서 도쿄올림픽 공동 우승 선수들과 대결을 펼쳐 세계 무대 경쟁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다이아몬드 리그를 뛰면서 우승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8kg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많이 배가 고픕니다. 우상혁은 이제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남자 100m에서는 0.02초 차의 불꽃 튀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김구경과 비회사 두 끼동갑 선수가 간발의 차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한국 기록 보유자 32살 김구경, 떠오르는 유망주 20살 비회사. 출발 총선과 함께 6레인의 김구경이 빠르게 치고 나왔고 1레인의 비회사가 폭발적인 스퍼트로 따라붙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들어온 두 선수는 누구도 1위를 확신하지 못했고
전광판을 바라보며 공식 기록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0.02초 차에 치열했던 레이스. 결국 김구경이 10초 42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쫄깃쫄깃한 레이스였고요. 전광판 들어오고 나서 뭔가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후배들이 저를 이제 정말 성민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도 롤모델 김구경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올해 실험 무대에 데뷔한 비회사도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흥미진진한 라이벌 구도를 예고했습니다. 구경이 형 이기려고 딱 준비하고 나왔는데 이맘때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아쉽게 이기지 못했는데 다음 대회 때는 구경이 형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위를 차지한 김구경은 사실상 세 번째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했고 2위를 기록한 비회사는 향후 아시안게임 출전 쿼터와 육상연맹의 결정에 따라 태극마크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큰 대회에서 저 잘 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쁘게 봐주세요.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최대한 저 은퇴 전까지는 잡히지 않도록 저도 멋지게 남은 기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개막 11연승 도전이 좌절됐던 경기에서 나온 결정적 오심 기억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KBO가 비디오 판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14일 SSG와 LG의 경기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던 5회 초 SSG 최지훈의 내야 타구가 페어로 선언되면서 원아웃 주자 1루의 기회가 순식간에 더블 플레이가 되면서 이닝이 끝나버렸죠.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확연하게 파울. SSG 김원영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외야 타구와 달리 내야 타구 파울 여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심판위원장이 명백한 오심이었다며 이례적으로 경기 직후 1루심을 2군으로 강등시키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던 허구현 KBO 총재도 비디오 판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인 실행위원회에서 내야 타구의 파울 여부를 비디오 판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번 조치로 오심 논란이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김연아 이후 16년 만에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낸 신지아 선수가 오늘 밝은 미소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곡식을 깨우는 비가 온다는 절기 고구이인 내일도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겠습니다. 오늘 건조주의보 지역이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으로 더 늘어났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에서 강한 남서풍이 불어들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내일 낮부터 순간 시속 55km의 바람이 불겠고요. 목요일에는 강도가 더 세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 공초 등의 불실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겠는데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경상도는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전주 7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6도,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국의 비는 다음 주 초반에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